맛있는 것도 저번에 제가 이렇게 좀 숙제를 보내줬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주로 많이 쓰고 또 뭐랄까 교과서 아니면 전범 주로 많이 대하고 했던 것이 왕후들 글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왕후들 글씨는 서사상궁 거보다는 조금 성정이 있어요. 서사상궁은 잘 쓰지만 잘 쓰는데 성정이 좀 덜 나타나고 왕후는 조금 윤택해. 그러니까 성정이 나타나야지 윤택하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왕후 정도 되면은 자외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왕후라든가 그 왕세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학문은요. 그저께 이거 좀 이상하게 바쁜데 어개 꼭책 금책 뭐 이런 거 축책 이런 거 넘어 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1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이번에 총 결산을 하려고 보니까 중박 국립박물관 갔다가 또 고대 갔다가 내일은 또 전주 내려가요. 아무튼 그 전에 또 한번 고박에서 또 한번 했었고 다 보지 못하고 그 중에 계속 일부 보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도 보고서 써야지 되는데 그런 거 봤었을 때 역대 왕 중에 제일 그 학문이 이런 게 높은 사람이 그 세종대왕하고 그 다음에 정조가 글씨도 또 다르고 글씨도 물론 등등 이런 걸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렸을 때 교육이 그 당시 최고 그 어떤 그 대학자들이 집중적으로 과외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엑기스로 봐야 돼, 그지? 그 사람들이 평생 배운 거죠. 엑기스 요점 쪽집게 과외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세자 수업하는데 여러 가지 하면서 자질과 이런 것이 겸비가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왕후들 뭐 이런 사람들 들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자해공부가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그 기품이 있고 그러니까 글씨가 윤택하다. 근데 일반 사람들 만약 그 서민들을 위해서 성정이 나타난다고 좋은가가 아니라고 윤택하지 않고 거칠 수가 있는 거지. 그거는 좀 일반 그 편집글 관찰을 또 필사본에서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내가 보면 그 자외공부 차이인 것 같아. 근데 왕후 글씨 쓸 때 저 조심해야 될 거가 뭐 조심할 것도 없지만 내가 왕후가 될 수 없지. 왕의 글씨를 쓸 때 감상하는 거지 왕의 글씨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 죽었다 깼다 안 돼. 지가 왕 정도 돼야지 돼. 참고하는 거지. 그렇지만 왕후 글씨는 아까 그런 의미로서 봤었을 때 내가 보면 좀 윤택하고 성정이 좀 드러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사상궁에 비해서 조금은 자유롭잖아. 필치와 이런 거가. 그리고 법도를 지키지 않지. 그런 경향도 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 할 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주특기로 하는 글로 평생 써왔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던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뭘 또 해왔어? 여기는 복사는 없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뭐 카톡으로다가 뭐 이렇게 주면 아니 제가 이거를 여러 장을 해왔어요. 한 번씩 보시라고.
대단해. 고맙게 아니 이걸 자기 주신 좀 또 해놨어요. 명성황후 글씨님에도 보고 너무 글씨가 개성 있고 좋아서 내가 이게 명성황후네. 근데 여기 명성하고 틀리다. 예. 너무 틀리다. 명성황후. 나도 그런데 나도 명성황후를 해야 제가 이거를 되는데 해서 또 거기 방에다 올리니까 그 아유. 생각을 다 하다가 이거 흡선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할까 어떡하나 작품만 이렇게 저 주는 거 보면은 근데 너무 틀리다. 말로 하는 거 글로 쓰려고 하니까 어렵. 이것도 명성황후. 글로 쓰려고 하니까 네 어렵지만 그래도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부터 배우고 그거를 저 글로 쓰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되지. 그거는 공부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유명하지. 그렇다. 이거 하나만 이건 제가 해온 이거 거는 하나만. 임용서라는 그 조카한테 보낸 편지글이에요. 영상하고 글씨가. 가서 그럼 글로 저 여기 써온 사람이 글로 써온 사람. 글로 써온 건요. 아니 이거 근데 너무나 옛날에 쓴 거라. 아 참.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건 안 써. 글로는 안 썼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에 글로 써온 사람. 저요. 그럼 그 메일로 좀 USB나 아니면 뭐가 있나? 저 목사였습니다. 근데 장수가 모자라서 둘이 하나씩. 그러니까 뭐를 둘이 하나씩. 우리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 되죠. 자 그러면 저 여기 정창렬이 먼저 이렇게 저 여기 정창렬하고 저 누구나 그 허학준이 나한테 먼저 보냈어. 이건 아닙니다. 와서 이거 하나만 더. 네? 나도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하나만 보 들어봐봐요. 이거 드려야 되지 않나요? 저기 네. 정창열입니다. 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도 같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시간표가 안 맞아서 우리 여기 조진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했거든요. 저는 방송으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맞춰서 참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과제도 있고 해서 왔는데 먼저 저는 이게 그 한거조 저기 뭐야 이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하고 여기서 이론으로 한글을 배웠고 이렇게 자유 공부로 우리가 한글을 배웠지 제가 직접적으로 한글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서사국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자면 제가 먼저 하겠다는 건 지금 자료도 보냈지만 한글 작가분들 앞에서 감히 내가 한글 선생 배우진 않는데 발표를 하려니까 먼저 제가 지금 매를 받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명성왕후와 명성황후의 작품을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성왕후와 명성황후의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을 했는데 또 이 두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두 사람 다 글씨를 잘 썼지만 또 굉장히 개성이 강해서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이렇게 남성들한테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은 방비예요. 그러니까 청정을 하지도 않으면서 정치에 관여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성격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왕비들이 성격이 나빴을까 의문을 가지고 제가 접근을 해봤는데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개성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남성 위주의 기록이다 보니까 성격이 나쁘다라고 기록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떨리네요. 갑자기 해야 되니까 이거 잠깐 붙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나왔어. 이게 지금 명성황후의 본관의 청풍이고 모친 언씨 이렇게 이제 김우영 그러니까 영돈 부사 김우영과 모친 언씨 송씨 딸을 태어났는데 나이 10세의 세자빈이 되었고요. 이 명성왕후의 이 세자 10살의 세자빈이 됐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선 왕족의 한 7명 왕비가
정통으로 세 가지, 그러니까 세자빈, 왕비, 대비 왕비가 된 사람은 한 7분밖에 없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명성 왕후가 정통으로 밟고 올라왔어요. 세자빈, 왕비, 대비, 그러니까 왕대비로 이렇게 이제 거치는 그런 왕비이기도 하고, 머리가 좁고 총명하다라고, 총명하지만 그 성격이 거칠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저기 뭐야 왕후의 글씨를 지금 보면은 내용은 솔직히 제가 잘 못 읽겠더라고요. 이 한글 내용. 내용이 부끄럽지만, 있어요. 부끄럽지만 밑에 여기 있어요. 있는데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을 기록은 다 있으니까 지금 뭐 해석이 다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저걸 이 읽는 거야. 내용을 사실 정확하게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봤는데 이 글씨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네. 그리고 굉장히 이거요. 안 보여.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 다 돼. 안 되나? 눌러. 버튼 눌러서. 안 나와요? 된다, 나온다. 요 지금 요거죠, 요거. 머리 부분, 기필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기필 부분들을 여기를 보면서 굉장히 이게 한글 기필, 제가 한글을 잘 모르겠지만 한글 기필에서 자주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필이라서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이 왕비가 이런 기필이 나왔을까라고 했더니 바로 현종 남편이죠, 그죠? 남편의 작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의 한글 작품 보세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현종의 부인이니까 이 서로의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여기 한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명성 왕후의 글씨는 한문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건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보면은 내용은 자기 막내딸, 그 아들 하나에 딸 넷을 낳는데 둘이 죽고, 그 막내딸한테 보낸 영왕공주에게 보낸 내용이고, 그리고 이 저기 뭐야, 아까 이거 설명한 거 번째 글자 모르는 거. 그리고 또 작품을 보면 선생님 조금만 죄송해요, 올려주세요. 이 작품에서 이 부분들 지금 작품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게 지금 이어서 있는 건 요거는 잘 못 읽겠더라고요. 이어 쓴 게 아니라 좀 틀리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더 그런데 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뭐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떠한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풍경을 볼 적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다른 모습으로서 성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이제 글씨 전체적인 그 풍경을 볼 적에 과연 이 글씨는 그 명성 왕후의 그 거칠은 성격이 아니라 자기만의 신념과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 시대에 나오던 그런 글씨와 다른 또 다른 글씨, 자기만의 개성 있는 글씨를 쓸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명성 황후인데, 명성 황후는 우리 그 조선 왕비 중에 황후 최초의 황후이자 최후의 황후. 그러니까 황후를 했는데 그 황후가 되기 전에 시해를 당하지만은 그 해 다시 복원을 하고 2년 후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대한제국 초대 황제가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황후가 되는 거죠, 그죠? 초대 황제 고종 태왕제 정신님이 2대 황제 순종은 친모이다 했는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8살이 부친이 죽고 친척들 손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저기 지금 시아버지가 된 홍성대원군 먼 친척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친척들에 의해서 자라게 됐어요.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이제 16세에 시어머니, 그러니까 고정의 엄마의 추천으로 궁에 이제 간택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홍성대원군이 이 명성황후를 며느리로 삼은 이유가 결국은 그 외세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인척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며느리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결국 이 명성황후의 그 총명함과 진짜 강인한 성격으로 거기에 뒤지지 않고 그 홍성대원군의 그 반대파, 가족이지만 반대파, 무시당한 그 반대파 세력과 또 그 홍성대원군이 펼치는 정책 반대 노론들, 그리고 이제 그 어이남매를 맞았던 민씨들, 그 가족들과 교합을 해서 결국 홍성대원군 시아버지를 탄핵을 하게 되고, 탄핵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고종이 친전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정치적인 활동을 크게 하게 되는데, 이 지금 편지를 보면은 그때 조카에게 어떤 인사관계에 대해서 자기 어떤 답답함을 갖다가 조카한테 쓴 편지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 글씨를 보면은 잘 모르지만 한글에서 어떤 이런 글씨들이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봐요. 예? 근데 이 글씨를 쓰면서 꾹꾹 눌러서 자기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이 하나하나에, 그리고 여러 채를 연결하고 자간, 행간 뭐 전혀 굴하지 않고 글씨를 쓰는 그런 게 이게 보이는데, 그렇지만 누가 이 글씨를 정말 뭐라 해서 힘있고 이런 형태, 그는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글씨를 보면서 또 이 제질문고는 안진경이 자기 조카가 전쟁터에서 죽고 지신을 수습하고,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직장 이동을 하는 와중에서 재물을 쓰게 돼요. 재물을 쓰는데 우리 조카를 잃은 그 억울한 비통함 이런 것을 이제 그 자리 재물에서 쓴 그런 내용과 이 지금 명성황후의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서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 이거 한문과 한글이지만 서로 상통하지 않나요? 보세요. 지금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성정의 글씨, 대표적인 글씨라고들 해요, 이걸. 그러니까 글씨를 형태만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심지어 성정을 보고 성정이 나타난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게 이 제질문고인데, 이 제질문고와 명성황후의 이 또 조카에게 보낸 이 편지글과 많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제가 같이 올려봤는데, 마지막에 자, 여기서 이렇게 그냥 결론을 할게요.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이제 제가 청나라의 유희제 서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서해는 같은 것이다. 그의 학문과 같고 그의 재능과 같으며 그의 뜻과 같으니 종합하여 말하면 그 사람과 같은 따른다 라고 했는데, 글씨하고 서해하고 그 사람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해에서 그 사람과 정신과 사상이 없어만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명성왕후와 명성황후의 글씨를 살펴보았는데, 명성황후는 조선의 왕비 중 글씨를 힘차고 유리하게 잘 쓰는 조선 왕실 최고 명필이라 칭함을 알 수 있었고, 반면 명성황후는 어떠한 규칙에 수속되지 않고 강하지만 자유분방하게 서사한 것은
장치 자신만의 개성과 신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창작은 암과 용기라 했는데 후학들의 학습 방법이 어떠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글씨는 그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씨는 감사합니다. 그때 맹세하셨는데. 글씨는 이것들을 주로 많이 보지 않나? 수고하셨죠. 명성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봤어요. 민씨 그 명성황후를 하면서 그 민씨 우리가 민씨 뭐 민비라는 말은 용어는 쓰지 않아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격화시킨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민씨 민비라는 단어는 될 수 있는 안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하면서 조금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글씨하고 아까 그거하고 굉장히 좀 강한 사람. 차별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좋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금 그러니까 그게 안목일 수가 있는데 조금 그 뭐 할 때는 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좀 대표작을 꺼내는 게 좀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물론 품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그러니까 그게 안목이야. 안지경 글씨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명성황후가 쓴 거거든요. 다 아시죠 이게? 근데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개성이 좀 다르죠. 네. 근데 따라서 어떤 거를 이렇게 고르느냐 이런 것도 좀 그 안목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발표한 거를 이렇게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걸 느꼈네. 전체적으로 이 주제가 개성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제를 잡은 거는 그 글 속에서 이게 전개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분석 뭐 아니면 그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생애 이런 거 할 때도 좀 개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이 좀 여러 가지 사적이 있지만 행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했었다든가 아까 같이 세 번이나 이렇게 그 같이 지조를 지킬 수 있다는 거 빈 뭐 왕후 뭐 이런 것까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사건을 겪어서 그렇게 했다든가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들이 사회에 요소를 주거든. 그래서 자녀 공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교우 관계 아니면 그때 그 사회 환경 아니면 그 처한 거 이런 것들이 자세히 이렇게 대줘 줘야지만 그 사람을 잘 밝힐 수가 있어요. 근데 글씨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었을 때는 설득력이 부족해져. 주관적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같이 내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 그런 마음이 글씨에서 이렇게 전해졌구나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어야지 논리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주의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글이 어지러워. 왜 어지럽냐? 목차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 목차 구성은 처음에 소개를 작가 소개 작가는 소개가 돼야 되잖아. 명성황후는 해놓고 그 다음에 딱 작품 내요. 그리고 아까 그 말을 할 때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안 웃을 수 있는데 여기가 만약 중국 사람이 있다고 하면 웃을 수 있는 거가 나 글을 못 읽겠다. 한국 사람이잖아.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 사람이라든가 외국 사람이 봐서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웃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가 한글 작가인데 한글 작가가 한글을 못 읽는다네?
얘는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외국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공부 시작하게 된 동기도 그런 거가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를 다녔다고 쳐. 나는 회사를 뭐 근처도 안 가봤지만 저는 회사를 그런 식으로 봐요. 이렇게 남의 그 종살이. 그러니까 국가도 보면 나라의 종살이. 근데 거지는 종살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 대기업도 하고 그 종살이잖아. 종이란 말이야. 근데 그 종살이에도 과장이나 뭐 있다고 그러면 신입생이 좀 들어간다고. 근데 그 옛날에는 이제 과장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 학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개장 과장이 주사. 그리고 신문에는 그때는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한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걸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모른다. 모르니까 이제 신입사원 나중에 좀 흘러가지고 하니까 대학교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그 중에서 야, 너 어느 대학 나와서 너 일로 와. 이거 무슨 자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 학생이 이걸 아냐고. 이 사원이 신입사원이. 그래서 그런다고. 난 우리 저 전공이 달라서 이거 모르는데 그렇게 말했겠지.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과장이 뭐라고 그랬어? 대학 나와서 이렇게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 난 그런 말을 들었었을 때 서예가다. 서예가가 그걸 몰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작가다. 작가라고 하면 작가의 어떤 어울리는 짓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작가가 무슨 뭐 맨날 체험받고 뭐하고 뭘거 막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작가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LY 다 없지 못했다. 그건 아니야. 옳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나 글씨만 쓸 줄 안다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한다고. 그건 변명도 안 되는 말이잖아. 그치? 한글 구문 읽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건 숨기고 배워야지 될 일이지. 그치? 그거를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 게 무슨 똥배짱이냐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고 제가 꼭 엿주고 싶은데 안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이 그런 줄 알아. 해석하고 이거하고 아무리 읽어도 이 해석이 아예 없으면 제가 이거 읽겠어요. 어떤 경우 틀린 경우도 많아. 틀린 경우도 많고. 해석이 있으니까 이게 더 이상하게 안 맞는 거예요. 아이고가. 조절.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 그 한글 박물관에 그 내가 어떤 조사 결과할 때 그 안에 틀린 거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서예가들은 그런 거 생각도 못 한다니까. 쓰기만 하고 형체만 이거는 아니라고 서예가가. 그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작품 내용 그걸 그냥 그거 필요해. 특히나 이렇게 저 한글 고문 같은 경우는 현대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거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서체 분석 한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좀 끌어들여서 이거 장을 안 해줘도 여기에 나타난 특징과 어떤 의의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딱 하면 이런 목차를 구성할 수. 서예는 저 공부는 방법론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요 방법론만 있어주면은 벌써 말하기도 편해. 명성황후는 이렇게 세 번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지조를 시키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도 끝까지 했었으니까 그 사람에는 이러한 절개와 어떤 강한 의지가 잘 나타나는 사람이다. 간단하잖아, 그지? 그 작품 이런 건데 내용은 전체로 이런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사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이런 거 썼었었는데 특이하고 이런 거 썼었을 때 자기 어떤 강한 자존심과 이런 거 해가지고 남의 흡수를 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어떤 뭐가 의지가 발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같이 내가 보여준 것처럼 강한 세로가 철처럼 강한 이런 획 같은 걸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서열 기인 같은 그런 모습이 더욱 잘 나타나고 해서 어떤 그 궁체의 흐름 발전해서 한 자리가 될 수 딱 되잖아, 그지? 선생님이시니까 되죠. 선생님.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 난 누가 가르쳐줬냐? 공부는 방법론이라고 하잖아.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일부러 내가 그 보내준 것들 그거 다 거의 외울 정도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배울 필요도 없어. 그러고 내가 그 몇십 년 액기스를 해준 거잖아. 그 좋은 자, 그보다 더 좋은 자료가 없어.
그럼 그거가 모델이 돼야 돼. 모델이. 방법론이라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다른 거하고. 그치? 지금도 내가 방법론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렇게 해줘도 벌써 이게 나타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안목을 키워야지. 그래야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쓰는 용어를 주로 쓰는 거가 용필결구잖아. 그치? 그거는 무수히 내가 얘기했었으니까 저번에 왜 그 황후 못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기억 니은 그 분석해 준 거 있잖아.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용어. 그치? 그런 거 거의 외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제일 무지한 방법이지만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어.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드네. 세상에 못 믿을 게 뭐라고? 그걸 제일 못 믿을 게 지금 이거야. 이거 어딜 믿어. 믿을 게 뭐가 있다. 그것만 거기서 내가 분석해놓은 거 그것만 달달이 오면 머릿속에 아 어떻게 해야 금방 분석 다 나와. 그치? 그럼 뭘 자꾸만 이렇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만 더 이상 그거 좋은 그거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늘 고정을 시키는 거야. 어떤 패턴화 시키는 거지. 내 나름대로. 그게 방법론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선생님과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스타일로 어느 정도 굳어졌다는 얘기지. 그치? 난 처음에 저거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 이런 걸 패턴. 그러니까 내가 영화니 뭐 이런 거 미치도록 그렇게 보고 막 저렇게 하는 거가 그 기승전결 특히나 그 아가다 크리스티의 나 그 책을 다 읽었거든. 추리소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추리를 할 때 영감과 이런 거가 뭐 있잖아. 그치? 셜록 홈즈 그 영화 그런 거 다 봐 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뭐부터 보고 이렇게 현장 입장에서 뭘 보고 나는 그런 거 어떤 이런 거가 방법론으로 나 써먹는 라고 보는 거야. 목적이 흥미우주 이런 거보다. 그럴 때밖에 난 공부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하면 역적이야. 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 또 누구 아까 누구 한다고 그랬어. 중간 또 하나. 그 화학권도 하나 있는데 화학권도 다음에 하고. 네. 저는 명성 황후에 관해서 명성하고 예, 어떤 거였어? 제가요 여기 선생님하고 예. 이거잖아. 네, 아까 이거. 이건 같은데? 이건 이쪽 네. 거. 이거. 보셨죠? 네. 좀 전에 우리 정창민 씨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신 바와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이 글씨는 이제 그 명성 황후가 그 조카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가 조금 색다르죠. 이게 시선지라고 하는데요. 시나 글씨를 쓰는 종이라고 해요. 이게 시선지라고 하고요. 또 황후는 시선지한테 한자로 어떻게 써요? 네? 한자요? 그거까지는 공부를 안 해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황하게 말씀을 잘 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재미있고 좀 특이해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미음 처리를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저는 이제 한글 작가니까 한글을 썼던 사람이니까 좀 특이해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시선지를 저렇게 쓰나 아니면 모르겠네. 저런 게 중요하거든. 네, 시선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네. 용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용어가 될 시를 선택해서 쓰는 종인데 네. 저런 거가 원래 한다고 나면은
저런 게 중요해서 그래. 특수지. 이걸 전지라고 그래. 전지요? 그러니까 시전지인데 시선지라고 제가 그렇게 들으셨나요? 시전지. 시전지? 네네. 우리 시선지로 들었어요. 시선지가 아니라 시전지입니다. 시전지. 네, 전지는 이렇게 네, 시선지가 아니라 시전지. 조금 더 그렇게 크죠. 앞에 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지가 조금 이렇게 길쭉하게 이게 쓴 게 아니라 조금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 종이야. 짧고 그게 그걸 전지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색깔 있고 저렇게 하고 왜 그 옛날에 첨지로 많이 쓴다고. 전지. 근데 그런 거가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그 용어. 전지. 그 앞에 그냥 전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을 맞춰 쓰지 않았다는 게 조금 예. 한문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렇게 줄이 맞지 않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쓰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씨가 계속 이 필체가 계속 이어서 갔어요. 별로 이렇게 많이 띄우질 않고 이어서 이렇게 많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썼지만 굉장히 이렇게 강인하고 아주 강하고 글씨가 굉장히 힘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힘이 굉장히 그 성격이 글씨에 나타난다고 하듯이 굉장히 이분은 성격이 좀 남성적이면서 조금 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신만의 이제 굳은 이제 뭐 신념이라 그럴까 뭐 이런 정신 뭐 이런 거 그리고 것을 보여주는 여장부다운 그런 강인함이 기질을 보여주는 글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씨를 보면서 뭐 이렇게 반복되는 글씨도 있지만 이제 보자라든가 보의 비읍이라든가 미음을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해서 좀 저희도 물론 이제 뭐 한서연을 통해서 글씨를 많이 보아왔지만 요런 미음이나 비읍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했는데 그 제가 좀 덧붙인다고 그러면은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뭐 필체가 이어지다보다는 필치 또는 필세가 이어지다 이런 말이 네네. 훨씬 더 좀 낫고 네. 필체가 이어지는 이런 거는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필치 또는 좀 필세가 네, 이어지는 네, 거죠. 네. 그때 왜 그래야지 조금 네. 그리고 아까 뭐 자신의 뭘 이렇게 뭐 한참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신의 성정을 드러내었다 나타내었다 하면 다 끝나. 근데 거기에 이것을 하기 전에 명성황후의 뭐 인감 사람됨 그리고 환경 해서 뭐뭐 했었다 이러한 것이 성정이 잘 드러났다 성정이 잘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 다 끝나는데 먼저 그것을 말하려고만 그러니까 강하게 표현할 단어가 안 돼, 적절하지가 못하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버벅만 거리고 그 사람 뭐 강직한 거 아니고 뭐 이런 것만 나온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집약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뭐 고든 성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함축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이런 거. 네, 그리고 요 미음 비읍 이렇게 썼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지금 그런 걸 잘 지적을 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게 본인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그 특징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특징적인 것이 연어는 어떻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거에서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비교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썼는데 이걸 여기 써서 여기서 어떠한 영향을 줬을까? 요것만 조금만 생각해 주면은 그게 있게. 틀리던 맞던가는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 네. 왜냐면 그게 색다르게 쓴 걸 썼으니까 색다르게 썼을 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효과가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뭐
어떤 그 필사의 자연스러운 연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간격 뭐 등등 여러 가지 느낌을 자기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안 했을 거보다도 일반적인 거보다도 이렇게 했었을 때 더 나은 점을 생각을 해서 그것만 써줘야지만 지금 발표가 백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일반적인 거지만 지금 그거를 발견했었잖아요. 주제가 되는데 주제만 이렇게 이게 특이하다 아니면 뭐하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것은 다른 데서 보이지 않는 이 사람만의 특징인데 이 글씨를 이렇게 미음 비읍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위아래가 어떻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이런 특징을 나타내왔다 이렇게만 틀리던 맞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만 하면은 성공이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또또 누가 뭐 했다며? 네. 보여야 돼요. 너좀 어려운 얘기 하지 마 좀 제발 좀 나는. 아까 이거 그럼 나도 때 강의할 때 그래 강의해야 되나 뭐 자꾸 물어보고 해야 되나? 제가 어느 거야? 제가 이거 사실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집을 여기서 드려야 되죠. 일단 제가 너무 마치 화장을 안 하고 온 듯한 글이 돼서 조금 부끄러운데요. 어디 건 컬러야? 아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 글씨 같이 보시고요. 이거는 칼라냐? 언니 거는 칼라야. 우리는 칼라 있는 이 글씨는 선생님 제 보내주신 거. 아 일단 저는 이런 작품 감상 평을 글로 쓰는 거는 태어나서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요거 숙명 실환처럼 이거 보물로 된 거잖아 이게. 예. 이거가 네. 몇 분이 내가 했거든. 에피스를 가져왔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이완우가 그 어떤 딴 데서 뭐 이렇게 그걸 했는데 아니 명칭이 결정이 안 된 거야 이게. 명칭. 그래서 그 보고서를 안 써가지고 아무튼 몇 년 끌어다가 내가 위원회 할 때 이 명칭 보고서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청주 갔었을 때 그때 막 장마지고 할 때 그때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내가 쓴 적이 기억이 나. 그리고 반갑네. 근데 기대가 책에 나와 있거든 이게 참. 아, 어느 이 책- 선생님이 만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있어. 책에, 네, 책에 나와요. 네. 이 책에 나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거 없잖아. 아니 그거 보고서 쓰셨다고 하길래. 네. 아무튼 보고서를 내가 근데 선생님 쓰신 줄 몰랐지. 넘어가. 일단 작품은 조선실 한글편지 숙명신안 대첩이라는 국립청주박물관에서 발간한 책자에서 가져왔고요. 내용은 숙명공주가 효종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에 효정이 답을 쓴 글씨, 편지입니다. 여백에 달죠. 네. 그래서 숙명공주가 효정에게 문안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지 여백에 아버지가 쓰셨는데요. 감상평을 보면 일단 제가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한 흔적에 첫째 줄에 감상평을 책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이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남아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걸 숙제로 할까 결정하는데 이러저러한 그 글씨들을 많이 보고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제가 효종이라는 분에 대한 우리가 정조는 그 업적을 굉장히 기리기 때문에 발표된 책이나 뭐 드라마도 많은데 효종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가 이번에 숙제를 하게 되면서 글씨를 그 한 열흘간 계속 보면서 이 정확하고 힘있게 내려오는 이 세로획이 왕의 기기가 느껴지고 과연 이분은 어떤 일생을 살아내셨길래 이런 필치 그 글씨가 나왔나 해서 알아보니까 병자호란으로 청나라 8년간 볼모를 생활을 했고 그 서륙에 뜻을 두어 즉위 후에
국벌 계획을 수립해서 군사 훈련이나 군사 개편 이런 것에 많이 힘을 쓴 것을 보니 그 성정이 그 글씨에 깃들여져서 이렇게 글씨가 늠름한 글씨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의 이런 의견이 다른 선생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궁체 한글 쓰는 분들은 다 예쁜 글씨를 많이 써오고 있는데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의 그 수업을 통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서 글씨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요. 효종의 글씨는 공주 글씨를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문안 엿잡고자 하는 이 여백부터 시작해서 전혀 공주의 글씨를 가리지 않고 공간을 여유롭고 균일하게 둬서 글씨에서 조람이 없다는 걸 여유롭고 씩씩하다 이런 의견을 생각을 했고요. 가로획은 세로획보다 가늘었고 해서의 가로획은 왼쪽에서 낮고 오른쪽이 높은 특징을 볼 수 있었고 한글 편지에 대한 딸에게 주는 편지를 한글로 썼으나 해서의 특징, 한문서의 피리가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또 순명공주의 글씨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자음, 이응이 큰 편이고 그에 비해서 글씨 세로 획이 짧아서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명공주의 일생을 보면 남동생 현종과 사이도 좋았다고 하고 효종이 딸이 7이었고 아들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로 보면은 굉장히 딸과 친하게 지낸 그 자유로운 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편지들이 오간 편지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순명공주는 부모의 사랑을 왕이고 공주지만 또 평범한 아버지와 딸 사이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것이 이 글씨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 안을 줄을 바꿔서 높이고 그 정자체와 갈필 없이 단정하게 쓰인 것이 그러니까 왕에 대한 아랫사람의 예를 충분히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두라고 해. 그러니까 용어를 대두하면 그런 말을 다 쓸 필요가 없는 뭐에서 뭐는 대두법을 사용했다. 그럼 그게 다 아는 거야. 이번에 이제 숙제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용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느낌을 보는데 좀 전문적인 설명이 그러니까 글로 쓰다니까 좀 쉽지가 않지. 네.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응이 크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여기 이거 숙명공주거든요. 이응이 변화가 많아 실은. 그죠? 근데 대개들 쓰는 거는 일정한데 이 사람은 좀 자유롭다고. 크기가 왜 그러겠어요? 왕이 얘는 왕이 아니야. 아무튼 공주니까 높은 집. 아니요, 저거는 왕이 글씨고 그거는 왕의 글씨고 그거는 왕의 글씨예요. 효정대왕. 효정대왕님. 그리고 그 효정대왕이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었지만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픔이 없으면 글씨가 안 된다. 글씨는 그 아픔이 있어요. 명성황후의 글씨가 또 나온 거. 다 아픔이 있는 사람. 남편이 남편이잖아. 아니지. 그 얼마나 아프겠어. 그 맞아. 중국 가서 몇 년 있고 저 나중에 그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성정 표현이라고. 헌종의 마누라가 명성.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이 현종 글씨. 그래서 효정대왕 같은 경우 보면 글씨가 좀 개성적이야. 효정대왕 같은 경우 일반적인 것을 좀 거부하고 좀 이렇게 좀 개성적이야.
즉위 기간이 10년밖에 안 됐었는데요. 이분도 좀 오래 사셨으면 좀 그런 사람 누가 오래 살아. 그럼 벌써 거 가서 중국 가가지고 그래서 골머리 잡혔다 뭐 했다고 하면 의식 있는 사람이잖아. 의식 있는 사람을 왕인 줄 알아? 원탁 테이블에서 그냥 이거야 그냥 말이라고. 정조가 마찬가지지. 우리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건 그건 바람이지. 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아무튼 대통령이 뭔지 좋아 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 원탁 테이블에서 결정이 나와요. 그런 느낌이 그러고 그때는 다 대신들이 다 그걸 만들잖아. 왕을 올리잖아. 근데 의식 있고 저격을 하면 그냥 죽여야지. 말이 그렇지만 안 되잖아. 자기들 안 돼. 세력을 오로지 할 수가 없어요. 북벌 좋지. 다 좋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거기 왔었을 때도 백성들 데리고 오고 그러지 않았나? 잡혀 있던. 근데 그 밑에 동생하고 복림되고는 그 아주 황제가 잘 썼다는 무슨 그 별을 이렇게 그거 받아서 갖고 왔다 그러니까 왕이 얘라 이 새끼 하고서. 그럼 차라리 대신들은 그런 애를 왕으로 쓰는 게 더 낫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를 조금 부각을 시켜주는 거야. 그런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 글씨도 보면 뾰족하고 강단 있잖아. 저런 걸 모양으로 볼 수 없잖아. 형체를 볼 수 없잖아. 성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씨를 어떤 쪽으로 봐야 되고 하는 거가 그 사람의 행적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뭘로 직결돼? 아까 말한 대로 뭘로 돼? 자매 공부. 그거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따라서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글씨 아니면 어떤 눈에 띄는 글씨 아니면 뭐한 글씨를 보면은 그런 거부터 연구를 먼저 안목에 띄어가지고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글씨를 승화시키는 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아마 쓰셔가지고 다 느꼈겠지만 이것만 써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 글씨만 써서. 그치? 역사도 알아야 되고 하다못해 이게 무슨 복림되고 뭔지 아니면 이거 하나에 글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쉽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 문명을 찾으면서 명성 유일하게 조선에서 그 후궁이 없는 그 왕이 현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가 후궁을 한 명도 못 두게 한 게 또 명성황후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아니면 뭐 하지 남자가 들키지 그때 또 해서 글씨를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고 이거 현종이라고 그랬지. 현종 다음에 여기 효종 소송에는 다음에 여기 이런 게 그러니까 아니까 효종의 아들이 현종이야. 현종이야. 선택을 한 현종의 마누라 명성. 명성왕후. 네. 소송에서 조금 아무튼 뭐 그런 게 다 명성왕후 신분들이 아닌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후궁을 두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종이도 저 선생님 그래서 지금 명성왕후가 똑똑한 가다고 하기 때문에 후궁을 주지 못했다는 말은 또 말이 되게 그것도 또 유난히 또 자, 그다음 허각견.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그건 제가 안 먹을 이거 주셨어요. 이건 인성한 것이 같아. 가뜩이도 올리면 이렇게 여기서 쏠 수 있나 빙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순왕 나눠준 거예요, 가셨구나. 그거?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만 더 주세요. 정순왕.
저는 게을러 가지고요. 그냥 한 페이지로만 간단하게 하려고 마지막 압축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이 뮤지엄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그 박물관의 사이트를 이렇게 다 모아놓은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마음대로 갖다 쓰면은 좋길래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 여기 이뮤지엄이라고 해놨잖아요. 네네, 제가 여기 해놨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어디인가 보니까는 이것을 이렇게 성문을 달아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가져와 그거 보고 입력을 하나하나 했어요. 손가락 빠지는 줄 알았고요. 여기서 이 딜의계라고 했는데 이 딜은 질이에요. 질, 조카질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풀이하면 조카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수나무 시대를 나타내가지고 국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옛날에는 이런 작품이 좀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죠? 이런 게 나오면은 내가 없었을 때는 안 불렀어. 국문학자니 상학자만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래서 아까 딜 이렇게 나왔어. 저거 그러면 국외음화라. 국외음화의 변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국문학자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글씨만 보잖아. 이 사람들은 글씨 필요 없어. 모르니까. 정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고 그렇게 쓴 사람도 없으니까. 글을, 새를. 그러니까 불러봐야 옛날 보고서 보면은 막 다 보고있지만 글씨가 좋음. 그냥 해도 됨. 이게 두 글자 하면 끝이야. 근데 내가 우연히 되고서 그냥 보고서 여러 번 봤었잖아. 그치? 네. 좋잖아. 네. 자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준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런 거 나오면 나는 안 부를 수가 없지. 그건 내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 그지? 그럼 내가 거꾸로 그 국외오면 좋고 그러는데 저 글씨 보면은 딱 보면은 조선 어느 때 건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쓰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아까 같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고 나면 글 쓸 때는 달라져. 용기가 나. 그냥 읽어보고 할 테니까. 그래. 그게 또 안 보여요. 그래서 본문 프린트하고 보셔요. 예. 이게 본문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순 한글 편지라고는 하지만 한자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첫 줄에 수명, 당수, 만복부전, 또 그 다음 그리고 순두, 또 만만경행, 뭐 만행, 뭐 이런 것들이 뭐 필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한자어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만 표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읽어보면은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이 올 겁니다. 이게 정순환우가 15세 때에 15세 때에 그 계비 간택이 있었을 때에 집행부에서 질문을 했나 봐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다른 후보자들은 뭐 산이 깊다, 물이 깊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는데 정순왕후는 인심이 가장 깊다. 인심 즉 사람인자 마음 진짜니까 사람 마음이죠. 사람 마음이 가장 깊다라고 대답하여서 아주 영리하다는 것을 그 영조의 그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조도 나이가 많아서인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 남편과의 아주 사랑은 깊었지만 소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영조의 아들인
정조가 그 즉위, 그러니까 영조가 물러나고 정조가 즉위해서 한 4, 5년 지냈나? 이제 갑자기 죽죠. 죽고 나서 또 그 정조의 그 손자인 순조가 11세 나이로 즉위를 했지만 즉위를 하니까 바로 이제 수렴청정에 들어가죠. 여기에서 이제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이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보면은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이때 아주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즉 그것은 아마 이 정순왕후의 자기의 권력을 어떤 지키려는 하여튼 정치적인 문제는 여기서 따지지 않고 하여튼 정순왕후가 이 김노서에게 보낸 편지는 친정 조카인 김노서에게 보낸 그 축하의 글입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 아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아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김노서의 아들 김후제가 태어난 1797년 그 이후에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그 정치적 혼란 시기에 소생이 없던 정순왕후는 그 친정 조카들에게 쏟았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당시 그 한글 사용의 어떤 양상과 왕실 여인들의 서치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편지 글의 본문은 왕후가 친정 조카에게 보낸 그 축하의 내용으로 그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헤라트를 사용했고요. 또 자형은 약간 길쭉하게 이루어졌지만 아주 굵게 써서 힘차게 썼습니다. 그리고 접탑, 그러니까 윗글자에서 아래 글자로 이어 내려지는 그 접탑에서 보이는 아주 접탑이 아주 유려하게 날렵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붓을 또 한번 탁 찍어서 그냥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써 내려간 일탁치카로 써 내려간 그런 커다란 패치는 그 수렴청정으로 건세를 누렸던 그때 당시 그 정순왕후를 뭐 여군이니 여제니 이런 그 야단이 많이 있어요. 그 여군으로서의 그 남성의 기품을 느끼게 하고 또 조카에게 보내는 글이라서인지 어떤 필법의 어떤 격식을 벗어나서 붓에 맡긴 듯이 아주 그냥 자유분방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또 첫 행에 오늘은로 시작하는데 그 오늘은 그 노봉으로 정성스럽게 아마 처음에는 시작했나 봐요. 그랬는데 점점점 파격적으로 서서 하였고 특히 중간 부분인 9행에서부터 11행을 보면은 뭐 크기, 뭐 크고 작고, 뭐 길고 짧고, 강하고 약하고, 진하고 연하고 또 살지고 화려한 그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세기 서사상궁들의 그 아름답고 정돈된 글씨보다는 문자의 결구나 대행 등에서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그 아마 18세기, 19세기에도 왕비의 편지글이라면은 대부분이 그 서사상궁들이 대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지금 요거는 두 가지 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그 정순왕후를 쭉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서야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문학이라든가 역사학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얘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때 우리 간택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그 미묘했었어. 이게 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그리고 나이 차가 너무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미묘해지고 했었을 때 이거 했을 때 한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정권을 오로지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탄생된 거고 또 영특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분방했었어. 성정도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어떻게 장난식으로 들어간 거야. 정상적인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었고 무슨 뭐 목화섬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꽃은 이때가 바로 이거야. 꽃은 목화섬 좋아한다든가 백성들이 저렇게 한다든가 뭐 그대 마음을 알 길 없으니까 마음이 없고 아무튼 이런 거 할 때거든. 그러니까 전설이 많은 거지. 전설이 그만큼 많은 거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적, 공문학적 이런 지식이지 서예 지식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나 그것이 필요해. 그것을 잘 정리했고 그 좋은 점을 얘기한 거야. 잘 정리했고 그거가 있어야지만 이 글씨의 자유분방한 기상과 이런 것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만약 서사상국이 나왔으면 이렇게 저 갈필이니 이런 갈필이니 이거 먹의 농담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 필사본에서는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어딜 그 상공이 그럴 수가 있어. 항상 사유를 받아요. 아니, 굶어야 돼. 아니 그럴 생각조차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러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큰일 나. 밥안 줘. 지금 내가 나도 좀 처음에는 원래는 우리 저 우연이랑 그 교체금 이런 거 안 쓰는 주기로 했는데 이게 워낙 방대한 자료다 보니까 이게 팁을 한 4팀 5팀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개론 쓰고 또 거기에 그 직물 뭐 공예 또 서체 이런 거니까 알리는 목적도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명, 은책, 뭐 금책 이런 거 뭔가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르고 저렇게 하니까 그런 거 알리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글씨는 비록 서자관이지만 서자관의 글씨의 어떤 특징과 이런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뭐라고 그랬을 때 그거가 성정도 안 나타나고 그 일률적이고 제가 그거 쓸 거가 없다. 안 쓰려고 내가. 그랬더니 그런 누가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묶어지니까. 그러면 그 세계적 자료로서 유네스코가 등재가 된 거고 보물로 됐었을 때 그런 것들을 각 요소들을 겸비해서 하나로 세트로 놔야지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승낙 이렇게 한 거거든.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렇게 하니까 그 서자관의 역할이 있는 거야. 서자관들은 대개 이런 거 교명 아니면 뭐 이런 것만 쓰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시문을 놓고 작품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사상궁이 신분이지 서사상궁이 거기서 무슨 뭐 폐풍 우물이나 하고 시집고 무슨 이러는 거 아니라고. 대서서뻥 하라는 사람이야 거기서 대필만. 그러니까 작품이 그렇게 봐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이제는 알겠어. 내가 요번에 하면서 아는 건가. 먼저 서사상궁 이렇게 나왔었을 때는 서사상궁에 소속된 위치 그리고 서사상궁의 그 품위 그러니까 그 품계가 있잖아. 그리고 역할 이거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그 뒤에 그렇게 장황하게 말을 안 써도 그게 다 거기서부터 풀어져 나가는 거야. 원래 그 왕후도 왕후 밑에 그 풍계들이 쭉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애 낳는 순서야. 왕자를 생산했는데 안 했느냐에 따라서 풍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귀빈까지 올라가고 이게 다 높은 이게 이런 거라고. 무술에서 상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그거를 먼저 결정해 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쓰기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자관 역할 이런 것도 내가 좀 써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차려 찾느라고 애먹는 거야. 그러나 그게 공부야.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해줘야지만 왕후 글씨하고 서사상궁 글씨의 차별성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건 내가 처음에 여기 저 모두로 내가 얘기했었잖아. 왕후 글씨하고 서사상궁의 차이점이 가장 성정을 나타내고 글씨가 윤택한 것은 그 자외 공부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글씨를 쓰는 게 아니지. 서사상궁은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이 왕후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서예 작품할 때 4가지 하라는 걸 내가 극명적인 예가 있잖아. 그 품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서사상궁 품격 다르고 이 사람들 품격 다르지.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뭐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지, 뭐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그런 어떤 전제 내가 볼 때는 서예 쪽에서는 그런 전제를 모르니까 역사적 사실 이런 걸 간단히 하면서 그런 전제가 있어 가면서
해주는 거가 좋고 또 여기서 해준 거에서 좀 좋았던 거가 아까 같이 무슨 뭐 탑봉이라든가 이렇게 그 피레기 다음에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도 설명해 준 거 그리고 강약해서 뭐 이런 거를 그 얘기를 해준 거 그런 용어들을 아마 보니까 딴 사람보다는 그런 용어를 좀 많이 써먹었죠. 그거 써먹으니까 또 그러고서 그 왕인이 필법인데 그 일탁직하라는 거 탁 찍어서 좀 했다든가 이런 거를 표현만 할 줄 알지 용어가 있으면 용어 하나만 딱 쓰면 끝이야. 그 용어를 모르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것이 고급화될수록 사람들은 궁금하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면은 그 용어 몇 개는 쓸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저 용어를 모르게 되면은 문장이 길어지는데 더 몰라. 그리고 그에서 표현이 조금만 잘못돼도 뜻이 왜곡돼. 그렇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 내가 볼 때. 그래서 나는 요즘에는 좀 글을 쓸 때 좀 그런 걸 해서 앞에 좀 간단히 설명해주고 뒤에 용어를 써. 한번 이렇게 밀쳐가지고 딱 찍어서 곧바로 붓을 밑으로 내려 긋는다. 뭐 그런 일탁직하다 이런. 그리고 끝에 뭐 대서 장단 뭐 이렇게 그리고 농담 이런 거 그거를 알으니까 이런 것을 굳이 뭐 먹물이 진하고 뭐 좀 아까 열거라 그랬던가 약거라 그랬던가 뭐라 그랬었지? 연하고 진하고. 그게 참 어려워 지금. 농담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할 때 먹물이 짙었으면 옅은 거야. 근데 이게 또 담백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담묵 농묵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럼 담은 뭐 어떻게 해석할 거야? 농은 찌랑목이라고 했을 때 담은 뭐라고 그래요? 흐린 목은 흙탕물이야. 맑은 물은 천묵이고. 아니 내가 말 따진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렵다니까. 아, 꼬투리를 잡히지를 말아야 그렇게 해버려야 할 말이 아니 그런 건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농담은 안 그러면 딴 사람들이 꼭 그렇게 물어봐요. 그거를. 근데 그림 그릴 때 글씨에는 농담이라고는 안 해. 점점 흐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이렇게 해결되고 지금 뭐 거의 다 그런 걸 했었지만 그래도 나랑 이렇게 공부할 기간이 좀 있고 좀 하니까 그런 것이 미숙해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도 아 그런 거 이렇게 쓰니까 다른 거보다는 조금 설득력 있고 조금 문장이 고급화돼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들어요. 들어요? 네. 그 써본 사람이니까 그걸 인정하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지 되지. 하향 평준화 없지. 하향 평준화 하지 마. 안 돼. 그럼. 그리고 그게 높은 평준화 아니야. 그게 내가 보면 일반 대중화야. 지금 그렇게 해야지만. 그거를 아랫사람들이 볼 때는 높은 글이라고 하고 어렵다고 그러고 위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써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 다른 학술계통이라든가 다른 예술계통하고 맞먹어가 이렇게. 다른 데서는 그런 거 더 많이 쓰는데 용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저렇게 할수록 용어가 짧아진다. 말이 짧아지고 글이 짧아져. 글이 왜 길어지냐면은 자기 자신이 불확실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 이렇게 했다. 있잖아.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또 한 번 말하면은 어쩌라. 그 지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지가 불안해서. 근데 자기가 자신이 그런 걸 딱 이렇게 아까 뭐라고? 잘 공부가 성숙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말이 짧아져. 그리고 핵심만 딱 들어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오늘 처음 보니 가능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진짜 이렇게 하고서 그럼 나도 이렇게 글씨도 한번 써봤는데 이렇게 나와줘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열려라 참깨 해야지 열리지. 나는 열려라 등깨 아무도 안 돼. 참깨가 돼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열려.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누굴 이렇게 개발해 본 적 하나도 없어. 조금이라도 뭔가 보여주던가 아니면 뭘 해야 되지. 오늘처럼 해주니까 내가 딱딱 짚어주니까 아마 오늘 글 쓴 사람은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딱 이렇게 깨우치게 되면은 패턴이 서버려. 근데 쓰지 않고 저기 한 사람은 아직까지 안 해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안 돼. 절대. 그거 되게 희한하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아야지. 글씨라든가 이런 거. 그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걷지 않으면 안 읽어요. 장을 지죠. 내 말 믿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조만간 금방 돼버려. 왜? 여러분은 밑에 깔릴 게 있거든. 이게 깔린 게 보석인데 내가 저기 가서 깜짝 놀라서 그 바이칼 호르푸스 거가 아주 몇천 년 몇만 년이잖아. 그 위에서 보면 아니고 가까이 보면 에메랄드 그냥 그 빛이 그냥 그 색깔이 뭐 형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거기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냥 뭘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게 그냥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 그런 보석들이 돼 있는데 이게 보석화 되지는 못한 거야 아직 말을.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을 조금만 이렇게 배우면은 내가 뭐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끝.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히 내 뜻을 알았으니까 생각을. 잠깐만.